서울고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구해낸 일도 그래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깨부채각당, 오늘은 2009년 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우리나라 경제의 사령탑을 맡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한 서울고 17회 동문인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봅니다. 행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한 윤중현 장관은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따거, 영원한 큰형님으로 불리는 공직자의 표상입니다. 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11년 6월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직에서 이제 물러난 뒤에는 특별한 공직을 안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지내십니까? 공직뿐만 아니라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라고 제가 혼자 조그마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원히 자유롭고 싶었어요. 제 영혼이. 어디에 죽을 두게 되면 밥값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요즘은 주중에는 여의도 사무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경험을 후배들한테 전수한다든지 인터뷰나 기구활동, 회의 참여 이런 걸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일체 거의 중단되고 있으니까 요즘은 주말에는 제가 그 시골에 전원주택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있었어. 거기 가서 고산 윤순도 선생의 오가를 읊으면서 자연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시네요. 예. 자타가 인정하는 이제 경제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우리 경제가 코로나 여파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일자리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부터 얘기해서 아마 며칠 얘기해도 다 모자랄 텐데요. 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결국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해서 이만큼 발전해 온 데는 기업이 그 중심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분이 고용을 창출한 그 고용이 진실한 고용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식의 공공부문의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단기 노인들이나 학생들은 알로 이런 자리를 하는 결코 그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전면적인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러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예. 그것도 성장의 질이 이제 더 문제됩니다. 옛날처럼 수출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옛날의 수출은 그야말로 노동집약산업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가발 잘라 팔고 와이셔츠 만들어서 팔고 봉지하고 할 때는 수출이 되면 그만큼 일꾼들이 필요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 수출 7대 대국으로 일어서면서 기술 집약, 자본 집약, 예를 들면 반도체, 기계, 정밀화학, 석유 정제품, 석유화학 이런 제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출액이 는다고 해서 거의 비례해서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내수를 일으켜야 합니다. 내수를 일으키려면 수출과 비교하는 그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야 합니다.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게 할 그 핵심의 고용을 늘리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정치권의 비협조, 일부 기득권층의 반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 고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오래 지속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윤 장관님께서는 이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육제도의 혁신을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모두가 대학에 가서 고학력자가 양산이 되는 현행 교육제도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지.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 사회 모든 현상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게 교육의 문제입니다. 네. 국회에서 국정이 제대로 활발하게 논리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예를 들면 옛날 뭐 동물적 국회라고 그랬죠. 싸움판이 벌어지고 하는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학교나 가정에서 제대로 된 훈련,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미래의 근본이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 중에서도 교육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네. 우선 아까 잠시 지적하신 것처럼 너도 나도 대학 가야 하니까 대학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다 알죠. 예. 대학 진학률이 심할 때는 한 80%가 넘어갔었어요. 지금도 한 70% 정도 맴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 조직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에 사장으로서부터 간부들이 있고 일선에 뛰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조직에 직원이 만약에 100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요 100명이 필요한데 대졸 나온 사람이 80명이고 고졸 나온 사람이 20명이다. 지금 대학 입학률 80%를 보면요. 네. 그런 경우하고 대졸 나온 사람이 20명이고 고졸 나온 사람이 80명이다. 어느 것이 조직이 제대로 순항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문제를 얘기하면 하드웨어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 측면은 교육 제도, 시스템, 대학을 몇 개나 가져갈 것이냐. 우리나라 전국에요 대학이 한 400개 가까이 됩니다. 무슨 대학 무슨 대학. 전국의 시험면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 전국의 시험면이 한 225군데 될 거예요. 시험면이. 네. 한 군에 대학이 2개씩 있는 시험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시장이 저보고 와서 특강을 요청해서 특강하러 갔더니 부산시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대학 졸업 친절만 되면 대학생 졸업 취직 때문에 큰일입니다.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도 20개 넘어요. 어떻게 대학생들 취직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대학을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보이십니까? 중소기업은요 인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공단이고 지금도 조선소군 가보십시오. 인력을 못 구합니다. 취직이 안 돼서 실업이 이렇게 심하고 고용이 부진하다는데 왜 인력을 못 구합니까? 또 내가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저걸 했으면 가야 할, 예를 들면 비서울 지역을 또 서울 아니면 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비서울이 크게 고통받고,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시스템의 문제, 이런 교육 제도에 관한 문제고, 또 이에 못지않은 소프트웨어 중에서 학습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우리 아직도 옛날식의 암기 이렇게 외워서 예. 적는 이런 주입식, 암기식 수업이 아직도 우리 주류를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행하면서 창의, 협동 이런 시대에 이미 수업이 같이 하나의 뭐를 이루고 생각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입식, 암기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4차 산업혁명이 필적하냐에 따라가겠습니다. 천재를 양성을 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자꾸 길러내야 국가 기둥이 될 텐데, 우리 교육을 지금 정부 들어서 당장에 하는 거 보십시오. 그동안에 그나마 명맥을 위해줬던 자립고등학교, 사학, 특목고 이러는 거 지금 다 없애고 있잖아요. 전부 평준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월의 흐름이 어떤 데인데요. 얼마만큼 창의력과 도전과 변화에 대한 저것이 중요한데, 전부 우리는 20세기, 19세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전부 평준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향 평준화. 그럼 무조건 아주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가난의 평준화 됩니다. 학교도 이런 식으로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참
전부 열등생밖에 학력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뭐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진짜 뭐 1시간 이상을 들어도 1시간, 1시간과 100시간 가지다 보면 네,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외 경제 여건도 이제 갈수록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 유가 등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고, 그 미국이 이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서 이제 점차 금리를 올릴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은 외환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올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이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주일 총재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참 어려운 용단을 잘 내렸다고 했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800조 이래서 거의 GDP와 100% 막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해서 거의 금리를 조금 올리면 가계들이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구조조정은 금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네. 지금식으로 무슨 대출 중단하라, 그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건 간치의 표상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유동성이 몇십조 달러가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미국이 빨리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가 자산 매입을 축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환수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 준비를 다 했었는데, 미국 경제가 아직 코로나 사태로 원만히 풀리지 않고 있어서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금년 내로는 미국도 아마 1차 금리 올릴 것을 봅니다. 그럼 네. 우리는 미국보다 앞서게 올려야 돼요. 더. 많이. 왜냐하면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으면 돈이 다 빠져나가요. 네. 금 주고 자금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이 유동성이 풀려 있어서 주가가, 부동산이 막 고공행진하잖아요. 이거 전부 폭탄 돌립니다. 전부 보면 불안해요. 특히 젊은이들이 작업도 구하지 못하고 그 일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해야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하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신성한 이 노력을 통해서 땀과 노력을 얻는 그런 그 귀중한 소득을 아끼지 않고 주식이나 그 뭐죠, 무슨 비트코인인가, 예. 암호화폐 이런 데 주고, 또 부동산 뭐처럼 오르고, 이거 언제 자산 가격은 언제 폭락할지 모릅니다. 일본이 지난 20년, 잃어버린 20년이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하여간 뭐 저 세밀한 하여간 정책을 세워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노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제 국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아주 좀 시급하게 처리해야겠죠. 이 인구 문제를 제가 금융위원장 할 때부터 우리 정부가 빨리 인구 전담, 인구청이 됐든 인구국이 됐든 정부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대처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을 했습니다. 물론 200조가 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율은 작년에 종합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이 이 출산할 수 있는 평균 비율이 작년에 0.84예요. 네. 2가 되면, 합계 출산율이 2가 되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만나서 둘을 놓으면 또 있잖아요. 예. 같은 숫자거든요. 1이면 반밖에 안 되고 0.84는 1도 반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하면 3, 40년 후에 2056년까지 가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2,500만 이렇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지원 제도부터 원망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제는 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임 여성들이 그럴 말이 있죠.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나요? 예. 또 결혼을 해도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는 건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애한테 내 인생을 몰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구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해결의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길은 이민 문제를 고민해요.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국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동남아 처녀들 데리고 오면서 막
나이를 10년, 15년 속여서 아저씨한테 시집간 줄 왔더니 와서 보니까 할아버지더라고. 그래서 동남아에서 한때 한국에 그 시집 가지 말자고 캠페인도 벌여주고 그랬었어요. 네. 이게 빨리 정부가 이민 담당하는 인구문제청을 만들어서 여기서 인구에 관계된 모든 문제, 이민들도 비자부터 내는 거, 들어오면 학교, 문화, 교육 전부 이걸 한 군데 모아서 전 세계에서 인구문제 전문가 펠로우들을 불러서 이걸 하나 탄생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임 기간이 길어서 어느 정부든지 자기 해임 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방치하고 가요. 네. 정말 이게 굉장히 급합니다. 말씀해주신 그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윤 장관님 하면은 2008년 말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이제 금융 위기를 이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2009년 2월에 윤 장관님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이제 소방수 역할을 맡기셨는데 단기간에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2008년 한 게 생기면서 네. 전 세계 금융위기가 정황석자처럼 퍼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2009년 2월에 저를 구원투수로 발탁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극복한 걸 보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세계 유명한 경제지에서 한국은 텍스트북 리카버리 예. 효과적인 극복을 했다고 칭찬하고 그랬어요. 언론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장관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윤정현 장관을 기획재정부장으로 발탁한 것이고 이 위기 극복은 윤 장관 덕이라고 다들 그러고 그랬어요. 예. 예.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건 뭐 제가 농담이고 결국 그때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게 제가 이름은 하는데 제가 자긍심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그때 이명박 정부는 부임한 지 취임한 지 한 1년 정도 될 텐데 국민들은 희망을 줘야 되니까 캐치프레이로 747 전략을 썼어요. 네. 747은 보잉 747 뜨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를 띄운다 이거죠. 7은 앞에는 성장률 7% 성장, 네. 4는 3만 불, 4만 불 시대, 그리고 7은 세계 7위의 경제 대국 들어가다. 근데 제가 딱 갔을 때는 앞이 캄캄해서 전 세계가 같은 고통을 당한대. 우리도 뭐 세계 경제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7%나 고소하고요.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청와대에 전달을 했더니 청와대 그 정책실 경제수석위원회실에서 아이고 장관님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제가 대통령하고 직접 담판해서 대통령이 전화 바꾸라 이랬더니 대통령이 강원도 무슨 행사가 있을까 차 사고 와서 제가 전화 연결했어요. 제가 이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3%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럼 정부는 뭐가 되냐 국민들한테 그런 전망적인 소리를 하고 예. 청와대하고 협의했냐 협의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청와대하고 협의했어요. 그러면 그걸 제 뜻이 안 받아주면 제가 일 못합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청와대가 0.3%를 청와대 목 0.1%에서 0.2%로 발표했어요. 마이너스 2%래요. 마이너스 2%. 그래서 기자들이 할 때 발표를 저도 그거 청와대에서 그걸 어떻게 수용해서 놀래서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효과를 보려면 정부가 국민이나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신뢰는 어디서부터냐? 정직해 얻어진다.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야지. 나는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단기간에 극복한 것은 그러니까 정부, 기업 개 많이 고생하지. 기업, 정치인, 언론, 일반 국민 모두 하나 됐습니다. 네. 모두 하나 되어서 그런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누구 특정인 한 사람 가지고 된 거. 근데 제가 하나 자부심을 가진 것은 그런 모든 부분 사람들이 하나 되게끔 제가 코디네이트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예. 그
이제 기재부 장관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최장수 금감위원장을 이제 하셨는데, 금감위원장을 하시면서 이제 생보사 상장을 허용하는 등 이제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소에 이제 소신으로 주장을 했었던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과제는 저는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신은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그럼요. 전문가들은 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소위 정치적 이해관계 없는 많은 전문가들은 당연히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또 특히 금산분리를 아니라 은산분리라고 그러기도 하죠. 네. 금산분리는 모든 금융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은산분리는 은행 자본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부임해 오니까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생보사 상장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18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랬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두고 보세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낼 때 아마 모든 그 당시 보험회사, 금융기관은 윤 장관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문제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중국이 벌써 보험회사를 상장을 하고 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가 굉장히 발전이 뒤집어졌었는데, 그걸 계기로 그 18년 동안 해먹은 과제를 해결해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 그걸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분리는 그때도 제가 줄기차게 적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이라는 게요, 돈에 꼬리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금융과 산업은 분리해야 한다는데, 이건 정말 세상에 어느 만큼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새 보십시오. 카카오고 무슨 뭐 저거 나오고, 저 핀테크 보죠? 네. 그게 금산분리 완화 안 되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국회 가서 반쪽알이 돼가지고 문 닫게 생기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건 너무나 철험성.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금산이나 은산 분리를 하지 않게 되면 금융기관이, 특히 은행이 재벌에 사금고 한다는 거예요. 사금고. 요새 대기업, 대한민국 대기업 은행 돈 안 씁니다. 세계적인 이제 이 크레딧 레이팅이 상승이 됐어요. 신용도가. 국내 자본시장 그냥 해외에 나가서 채권 발행합니다. 은행보다 훨씬 잠기고 금리도 유리한 채권 발행에 쓰지 은행 돈 쓰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데도 아직도 몰라요. 가계부채가 왜 올라갑니까?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길이 없고, 수요가 가계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가계부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금융은 금융으로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크도록 정부가 정말 금융의 자율성을 부여. 교육하고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교육의 자율성을 구하라. 금융에 요즘 뭐 대출을, 뭐 가계 대출은 안 된다, 뭐 이래라 저래라. 자기들이 은행장이야. 이게 전부 민간은행인데 이 정부은행이야. 이래라 저래라. 정부은행이라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고부가치 산업으로서의 금융 스스로 산업이 되도록, 거기서 고용도 제일 많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앞으로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저 화제를 돌려서요. 기재부 후배 공무원들은 이제 장관님을 이제 중국말로 이제 따거, 큰 형님으로 이제 호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후배들을 격의 없이 대하고 이제 아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재부 장관 시절에는 이제 직원들에게 주로 이제 편지를 써서 소통을 하지 않으셨나요? 하도 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네. 만날 수가 제한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 뜻을 그런 대타를 통해서 전달을 했죠. 예, 그러셨군요. 예. 그 이제 장관님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마산에서 이제 중학교를 나온 뒤에 이제 서울고에 입학하는 바람에 동계 진학하는 이제 학생들로부터 이제 많은 견제를 받았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학교 어디 중학교 서울중학 나오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서울 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럼 중학교는 서울중학 안 나왔네. 예. 우리 때는 그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8개 반 중에서 684, 480명을 뽑는데 전국이 똑같았어요. 교육부 지침에서.
60명 한 클래스를 소위 타교생이라고 그랬어요. 네. 서울중학교 출신들이 7개 반은 자동으로 올라가고 1개 반은 타교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전국의 시험을 똑같이 그 점수를 끊었어요. 그래서 60명을 이제 8개 반에 그러니까 한 반에 한 7명, 8명 정도 60명에 들어가면 본교생이 서울중학에서 올라온 본교생이 한 52, 3명 되고 다른 데서 온 친구들이 한 6, 7, 8명 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맨날 찌개밥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력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그 서울중학 출신들이 이제 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랬었는데 그 타교생 중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움을 받아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용케도 잘 견뎌 넘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좁은 나라지만 지방은 지방, 서울은 중앙 중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때 어린 고등학교 때도 어떤 얘기 있으면 서울에서 온 애들 훨씬 합리적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지방에서 자란 애들은 좀 비합리적이에요. 좀 이렇게 야성이 있는 것이죠. 네. 야성은 넘치지만은 대자연하고 가깝게 이게 호기롭게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합리적이에요. 성적인 합리적이고 또 저건 좀 감성적이고 이건 이성적이고 그런 차이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니기 상당히 힘들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걸 통해서 제 인격이 둬야 되는데 밑받침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일부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고는 우리 장관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신 선친께 참 감사합니다. 그 시골 그 지방에서 중앙으로 저를 이끌어줌으로 인해서 소위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그걸 발판으로 세계를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적어도 제 정신세계가 그런 면에서 저를 하나의 성숙된 인격체로 발돋움 하는데 미끄럼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끝으로 이제 동문 후배들에게 삶의 지표가 될 만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외람되게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말씀을 굳이 하라면 이 서울고등학교는 그야말로 리딩 스쿨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끌어가는 영재고등학교인데 그에 걸맞는 사유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독일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별거 아니다. 네. 성공이나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명예입니다.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어요. 이건 한 사나이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자존심, 자긍심이다. 특히 앞서가던 유명고등학교를 나온 우리 동문들은 이런 면에서 명예를 제일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고 자라온 내력이 다 다르듯이 자기를 객관화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얘기 제가 꾸준히 합니다. 내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데 내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어떤 것이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다. 이걸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나은 내 이 비교 우위에 나의 그 능력과 노력을 투입을 해서 올인을 해야 힘을 모아야 내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17회 동문인 윤준영 전 장관을 모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해법 등에 관해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서 윤 장관님의 지혜와 해안을 후배들은 물론 국가를 위해 계속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